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주춤했던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주가 신기록 경신에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연말 연초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올랐죠? 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51% 상승한 4,129.68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4,143까지 올랐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49% 오른 919.6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2조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7천억 원과 3,800억 원 넘게 동반 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네, 삼성전자는 5% 넘게 오른 11만 7천 원의 역대 최고가로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대 전망에 노무라 증권이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하자 급등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장중 60만 5천 원까지 올라 한때 6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하미 반도체와 원익 홀딩스 등 반도체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된 SK스퀘어는 4% 넘게 상승 마감했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지원을 언급한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로부터 연구개발비와 지분투자금 805억 원을 받은 ABL 바이오는 20만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1,500원을 바라보던 달러원 환율은 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나온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과 연말 증시 강세에 2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를 지금 사야 한다, 또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상황이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개입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달러원 환율이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죠. 네, 달러원 환율은 지난 24일보다 9원 50전 내린 1,440원 30전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20원 가까이 급락해 한때 1,429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환율이 1,430원 선을 밑돈 건 지난달 3일 장중 저점인 1,425원 80전 이후 처음입니다. 환율 급락에 달러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 24일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는 100달러 지폐가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연말, 크리스마스 등으로 환전 수요가 몰리며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달러 품귀 현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달러원 환율은 1,483원 60전에 주간 거래를 마감해 연고점인 1,484원 10전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 외환당국의 고강도 개입 이후에 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인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이어 실개입까지 나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를 본격화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환율 하락 압력에 일조한 분위기입니다. 관세청은 고환율을 악용한 불법 무역, 외환 거래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환율 상승 우려가 진정돼 단기적으로는 1,4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추세적인 원화 약세 흐름을 뒤집기는 어려워 과도한 환율 하락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치솟는 환율을 잡기 위해서 비과세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부랴부랴 서학개미들의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내놨습니다. 해외 주식을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면 최대 1,10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데 이 서학개미들의 발걸음을 국내 증시로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으로 5,250만 원을 벌었다면 주식을 팔 때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선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신설한 국내 복귀 계좌 RIA로 갈아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최대 5천만 원의 매도 금액까지는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학개미 입장에선 내야 할 양도세 1,100만 원을 고스란히 아끼게 되는 셈입니다. 세금 유인으로는 미국 주식을 그동안 처분하고 싶었던데 세금 때문에 처분 못했던 거를 팔 만한 충분한 인센티브는 되는데 장기 보유 조건은 꽤 투자자한테 제약으로 작용할 확률이 많고 눈치를 상당히 볼 것 같다.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1년간 국내 주식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투자 기간에 종목 교체는 가능하지만 해외로 다시 투자하거나 중도 인출한다면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또 해외 주식을 처분한 다음엔 최대한 빨리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내년 1분기 안에 국장으로 옮겼다면 100% 세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2분기, 3분기 늦게 돌아올수록 세금 감면 비율은 각각 80%, 50%로 깎입니다. 증권업계는 일단 새 상품 준비에 착수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짧은 기간 대책을 쏟아내면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고환율 흐름이 장기화되면서 은행들의 건전성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화 유동성과 자본 여력이 함께 압박을 받으면서 내년에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4대 은행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은 152에서 195%입니다. LCR은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상황에 대비해 은행이 쌓아둔 외화 비상금 성격의 지표입니다. KB국민, 우리, 하나은행의 경우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난해 말보다도 20%포인트 안팎 떨어졌습니다. 당국이 요구하는 최소 비율인 80%를 웃도는 만큼 위급한 상황들은 아니지만 환율 상승으로 외화 조달 부담이 커진 가운데 외화 유출이 겹치면 은행 건전성에 부담이 됩니다. 고환율은 은행의 자본 여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화 자산의 원화 기준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의 자본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업계에선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보통주 자본 비율 CET1이 0.01에서 0.03%포인트씩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4대 금융지주의 CET1 비율은 12% 후반에서 13% 후반 수준으로 각사가 목표로 잡은 13% 안팎에 걸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본 비율이 배당과 대출 여력을 동시에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자본의 여유가 없어지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물론 대출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그 같은 자본 비율을 유지한다라고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용을 줄이게 되는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인다라는 것은 이제 신용을 줄인다는 것이니까. 내년을 생산적 금융 원년으로 삼아 기업 대출을 늘리려던 금융권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연말 금값도 최고가 랠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50만 원 수준이던 금 한돈값이 어느덧 10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금값은 1979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덩달아 은과 돈까지 치솟으면서 올림픽 랠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내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지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금 한돈 가격은 현재 91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무려 7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은과 동 가격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은 한돈 기준 연초 6천 원에서 현재 약 17,000원으로 180% 올랐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동 가격은 연초 대비 현재 40% 상승했습니다. 올해 가파르게 오른 국제 금 가격 역시 내년 추가 상승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리 인하 이슈는 계속 될 거고 앞으로 금리 인하는 더 이루어질 겁니다.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큰 흐름 자체는 이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건 맞다.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국제 금 가격은 현재 온스당 4,500달러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년 뒤 금값을 온스당 4,900달러로 예측했고 JP모건은 내년 4분기 5,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금 가격 상승 이유가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감에 기대는 만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지연되거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식을 경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셀프 면제부 논란에 이어 정부와 쿠팡 간의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쿠팡이 어제 발표한 고객 유출 정보가 3,000명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는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와 공조한 조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긋자 쿠팡이 타임라인까지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이 쿠팡이 성탄절 기습 발표와 셀프 면제부 논란에 대한 반박에 나선 셈이죠. 네, 쿠팡은 지난 1일 정부와 만나 조사 협력을 했고 이후 몇 주간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를 추적, 접촉하며 소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출자와 접촉하라는 정부의 제안에 따라 14일 쿠팡은 유출자와 대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유출자의 데스크톱 등을 회수해 정부에 제공했고 18일 하천에서 회수한 노트북 역시 정부 지시에 따라 포렌식 팀을 투입해 물증을 확보하고 정부에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출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한 것 등 모두 정부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게 쿠팡 측 설명입니다. 정부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네, 외부 유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위해선 확인해야 할 기술적 근거가 상당히 많은데 쿠팡 발표만으로는 그 수준의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란 겁니다. 외부 유출이 없었다고 단정하려면 어떤 노구를 기준으로 어떤 통신 기록을 분석했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속 여부, VPN 사용 흔적, 그리고 다크웹의 접속이라든가 이런 가능성 등까지 포괄적으로 확인해야지. 쿠팡이 밝힌 조사 결과와 추후 나올 경찰 수사 결과가 다를 경우 국민 혼란 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현재 쿠팡은 미국 본사의 대관 조직이 미 정계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접촉하고 의회 일반 직원들까지 포섭할 정도로 전방위적 로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 이슈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하지만 미국이 언제까지 이 쿠팡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어서 박규준 기자입니다. 최근 쿠팡이 미국 본사 공식 SNS에 지난달 대관 담당 조직의 성과라며 올린 글입니다. 제이슨 박 쿠팡 대관 담당 임원이 벤 레이 루한 미 민주당 상원 의원을 쿠팡 시애틀 본사에 초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선 해당 상원 의원의 고향인 뉴멕시코주 기업들이 쿠팡을 통해 해외에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논의됐습니다. 쿠팡이 아시아계 미국인 의회 보좌진들을 위한 멘토링 행사를 열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쿠팡 대관 조직은 한미 최대 현안이 통상 문제에 관련해 농업 개방부터 본인들 이해관계가 걸린 디지털 규제 완화까지 공식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In agriculture and digital services and in automotives, that's really where the rubber's going to hit the road in terms of market access, in terms of rebalancing the trade relationship. But I also think that, amidst some of these, I think, well-placed concerns and cautions, there's a lot of reason to be optimistic about. 하지만 쿠팡의 이런 전방위적인 대미 로비가 결국엔 성공하지 못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엔 상장만 돼 있고 절대적인 매출과 일자리를 한국에서 창출하는 쿠팡 특성상 굳이 미국이 쿠팡의 방패막이를 할 실익이 있냐는 겁니다. 쿠팡은 사실 미국에서는 영업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장이 돼 있다 뿐이지 그 미국에 뿌리를 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같을 수는 없지 않을까. 미국인들의 고용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고. 결국에 쿠팡으로선 총수 김범석 의장이 직접 등판해 사과와 보상안 제시를 하는 것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고환율이 수입 식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김밥과 칼국수 같은 서민들 외식 메뉴 가격도 다시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까지 겹치면서 이미 한 판에 7,000원을 넘긴 달걀 가격이 밥상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계란 판매 코너. 계란 한 판은 지난달 이후 6,000원대에 판매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부터는 한 달 만에 다시 7,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평년보다 8.3% 비싼 건데 공급 차질로 계란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처럼 계란값이 오른 건 확산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이 큽니다. 올해 동절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건 늘어난 11건. 전국에서 하루 생산하는 계란이 5천만 개가량인데 살처분으로 약 3%에서 4%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들의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 식자재 이런 거 다 인건비 빼고 나면은 사실 우리는 손에 쥐는 게 없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싸게 파는 데를 찾아서 다녀요. 이미 계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제과점들의 빵값은 1년 사이 6.5%나 뛰었고 같은 기간 서울 지역 김밥의 가격도 5.7% 올랐습니다. 환율이 높아지면은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차를 좀 두고 외식 물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2% 중반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계란은 수급 변화가 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대표적인 체감 물가 품목입니다. 산란기 살처분이 늘고 AI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연말연시 소비 성수기와 맞물려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해외 드럭스토어처럼 최근 건강기능식품과 뷰티 제품을 파는 대형 헬스앤뷰티 매장들이 국내에서 잇따라 선을 보이며 고물가 속에 소비자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 개인 약국이 함께 있는 복합 매장 형태인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김한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뷰티 제품부터 건강기능식품 약국까지 일반 약국처럼 진열장이 아니라 마트식 진열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약국입니다. 네, 여행 앞두고 상비약이랑 그것만 보러 왔는데 다양한 제품군이 많아가지고 약사분 계셔가지고 모르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면도 저렴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자주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 약국은 유통비와 인건비를 절감해 가격을 낮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의 경우 시중 판매가는 5,000원 선인데 보시는 것처럼 2,500원으로 절반가량 저렴합니다. 또 피부 미용을 위한 고주파 마사지 기기 역시 온라인 판매가보다도 8% 정도 저렴합니다. 매장 한켠에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마련돼 있습니다. 중국 왕흥 등 글로벌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국, 일본 여행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해외 관광을 유치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다이소가 헬스앤뷰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내년엔 CJ 올리브영도 헬스케어 중심 매장인 올리브베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고물가에 시달려온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들을 놓고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상품을 직접 고르겠다. 올해 9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병원과 약국에서 쓴 돈만 1조 4천억 원,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 속에 대형 약국이 새로운 산업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노동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앞두고 정부가 해석 지침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회사의 경영권으로 여겨졌던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원청의 구조적 통제를 하청 교섭권 부여 여부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회사의 사업 매각이나 합병, 공장 증설과 같은 결정에 뒤따르는 정리해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이에 대해 노조가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 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또 본사가 하청업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으면 하청업체 근로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청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문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하느냐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만약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청노조는 쟁의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원청이 작업, 공정, 생산 과정 이런 데에 직접적인 통제를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사례들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예측 가능성이 그런 걸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번 정부의 지침이 강제성은 없지만 노동위원회 결정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누구나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해석 지침을 행정 예고하자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를 두고 산업 현장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경영계가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뭡니까? 네, 가장 큰 쟁점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입니다. 경영계는 이번 해석 지침에 담긴 사용자 판단 기준이 너무 넓고 모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하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재계는 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 감독하는 행위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기 위한 조치임에도 사용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청업체가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도급이나 위스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사용자 판단의 예시로 든 점도 논란입니다. 납기나 물량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일반적인 상황까지 원청이 하청을 직접 통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도 포함된 단체 교섭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석 지침은 합병이나 분할, 양도 매각과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전환 배치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재계는 이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이나 사업 재편 과정에서는 인력 이동이 불가피한데 이를 이유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경영계는 결국 경영상 판단 전반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시행 전 해석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과 하나오션 하청노조가 원청 회사들이 교섭장에 나오라며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이 최종 중지됐습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가 현대제철과 하나오션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겁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이 노란봉투법과 맞물려서 노동시장 현안으로 관심을 끈 사안인데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하청노조 손을 들어줬군요. 그렇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제기한 쟁의조정 신청건을 논의했는데요. 두 건 모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 갈등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중노위의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합니다. 여기서 만약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양측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 지도를 내려야 하는데요. 이번에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건 중노위가 두 회사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조정을 개시했으나 양측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을 할 수 없어 종료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정 중지 결정으로 두 하청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비롯한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추가적으로 현대제철에 교섭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지는 요구에도 현대제철이 응하지 않으면 파업을 비롯한 대응 방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화오션 하청노조도 일단 추가 교섭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쟁의 행위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두 회사와 하청노조의 단체 교섭 문제는 사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중노위의 결정이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용산에 위치한 집무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청와대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29일부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은 청와대로 바뀌고 같은 날 영실을 기점으로 청와대 봉황기가 개항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팩 제조회사 FVPS와 3조 9천억 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LG 엔솔의 배터리 모듈을 공급받아 팩으로 조립한 뒤 북미 상용차 업체에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전기차 캐즘 등의 여파로 배터리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LG 엔솔은 지난주 포드와 9조 6천억 원 계약 해지를 포함해 일주일 만에 13조 원이 넘는 계약이 해지됐습니다.